많이 더우시죠? 어떻게 이게 포항보다 서울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38도라 그러는데 생각보다는 시원하죠. 네. 네. 뭐든지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되게 겁을 많이 먹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시원하다. 네. 지금 뭐 또 소비 쿠폰도 문제고,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앞에 그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 오산 공군기지만 해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정부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미국하고 그냥 등 돌리고 중국하고 손을 잡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을 못하는 게 이 나라 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다. 왜냐면 얘들 대통령이 전과 사범이고 국무총리가 전과 오범이고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잖아요. 단일 300명의 단일 집단에서 전과가 가장 많은 집단이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이번 정부가 이 행정부가 그거를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올해 50이거든요. 50년을 살면서 경찰서 한 번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게 전과라는 게 한 번 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 앞에의 자그마한 그 법을 어기는 그런 것들이 수백 번 있어야 전과가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전과가 4개, 5개가 있다. 그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철 들고, 쉽게 뭐 우리 얘기는 대학 가서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인간들이 지금 이 정치권에 그냥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싸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또 서울역에서 오늘 또 집회하죠. 여기저기 집회 많이 하잖아요. 이 집회를 많이 한다는 거는 이 나라가 제대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백신이니까 백신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정은경이가 결국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죠. 이게 그냥 우리는 이제 정은경이가 이 팬데믹의 우두머리 수괴로서 이 국민들에게 사기 방역을 그냥 강제를 했는데, 저 인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그냥 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은경이가 이 질병청장 하는 동안 그 인간을 도와서 그 인간 옆에서 사기 팬데믹, 그리고 사기 방역, 강제 백신, 이런 정책들을 써왔던 놈들이 결국은 다시 잠잠해졌다가 이 미친년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걔들을 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벌써 이재갑이나 정재훈 이런 애들 보십시오. 벌써 페이스북에다가 뭐 정은경 이 양반을 가장 존경하네 어쩌네, 벌써 이제 알랑방구 끼면서 한 자리 달라고 굽신굽신 거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정은경 밑에서 사기 방역을 펼쳤던 인간이 지금 질병청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의 사소한 이런 감염병이든 유행병이든 질병이 한 가지가 딱 나타나면 그거는 결국은 강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강제 정책을 주도했고, 그러한 강제적이고 아주 전체주의적인 방역 정책을 쓴 인간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원래 때린 놈은, 학폭 가해자는 자기는 학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걔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는 그걸 학폭이라고 느끼질 못해요. 때린 애들은
가해자들은 그것이 범죄인 줄도 모르고 범죄라고 그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맞은 사람들은 그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은경이나 정재훈, 이재갑 얘들한테 의사들 특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백신 강제였느냐 의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강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도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래도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백신협 대표고 하니까 페이스북에 의사들하고 이 백신이 좀 많아가지고 대화를 좀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가장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 백신은 강제였다 아니었다, 여기에서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자기는 병원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니네가 와서 맞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른 걸 못 하잖아요. 평소에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영위하던 그런 이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면 강제인 거예요. 강제가 지나가는 사람 목덜미 붙잡고 가가지고 그냥 강제로 억지로 그냥 이 주사기를 찔러 넣는다고 해서 그거는 강제가 아니고 폭력이죠. 폭력. 그거는 범죄예요. 강제 이런 게 아니고 범죄입니다. 폭력이고. 그런데 얘들은 그런 것조차 구분을 못합니다. 폭력인지 강제였는지. 정책으로 국민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못하게 만들면 그거는 강제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우리 생각이라고 치면 법원에서도 이미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이미 강제다라는 판결도 해요. 사법부도 이미 강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들은 백신이 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강제가 아니라고 느끼면 앞으로 그런 정책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와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 지금 모더나가 대규모 mRNA 백신 공장을 지으러 갔다가 철수를 했어요. 얘들 일본에는 백신을 안 맞네. 거기다가 최근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백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조류독감이니 뭐네 이런 백신들을 조금 내놨는데 안 팔리거든. 안 맞아요. 일본만 해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가 여기서는 돈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장 짓다가 철수를 한 거예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도 7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백신 공장을 지으러 갔는데 짓다가 철수했습니다. 짓다가 여기는 백신 얘들 수요가 없구나.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질병청장이 나서가지고 mRNA 백신 종주국 만들겠다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다 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질병청이 국비 한 몇백억 들여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100일 만에 100만 도즈, 100일 만에 100만 병 있잖아요. 100만 병, 요 약병, 그 100일 만에 100만 병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정보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나라마다 그렇다고 뭐 일본이 뭐 국민성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나다 이런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마다 문화나 이 생활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너무 안일하다. 이 백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는 건지, 저항을 하지 않는 건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보시면 부정선거 할 때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몇 달 동안 여기 그냥 바글바글 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의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겨울에 여기를 가득 배웠어요. 그 정도로 행동을 할 줄 아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백신만큼은 이렇게 묻히느냐? 그만큼 철저하게 정보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백진엽 유튜브를 이제 매일 라이브 방송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는 뭐 하다가 그때는 방송을 그냥 채널 만들면 폭파시키고 영상 하나 올리면 1시간을 못 넘어갔습니다. 이번 채널이 5번째인데 이것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전 세계 어디든 간에 니네 이거 검열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 그 행정명령에 딱 서명하고 제가 그 서명했다는 뉴스 보자마자 그날 바로 채널 다시 만들었어요. 역시나 진짜 올리는 중간에 삭제됐던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봤거든요. 살아있더라고. 그래 그날부터 열심히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그 영상들 다 올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보면 조회수가 제가 자기 전에 조회수 이렇게 보면 50명이 봤구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 30몇 명이 돼 있어요. 조회수도 막 들쭉날쭉하고 그 다음에 그 매일 이렇게 그래도 매일 이렇게 제가 라이브 하면 들어오시는 분이 15명, 20명 그 사이 되거든요. 요 정도 되세요. 그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는데 매일 똑같이 반복하시는 말씀들이 난 분명히 댓글 달았는데 없어졌다. 그거는 우리 이 백신 아이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거를 다 애들이 검열을 해요. 그러한 영향 거기다가 가장 문제가 언론 방송입니다. 언론 방송들은 얘들은 이 제약사가 제일 큰 고객이에요. 제일 큰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 그 TV에 이렇게 딱 틀면 다 약 광고 아닙니까? 약 광고. 우리가 뭐 흥얼흥얼 하는 그 보십시오. 개보린 뭐 이런 거. 야, 두통에는 뭐 개보린 그냥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세뇌가 완전히 돼 있다. 그만큼 이 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친숙한 거예요. 왜 병원 가보십시오. 병원 가면 미국 가면 처방도 안 해주는 거 우리나라는 약만 먹어도 배부르게 처방해 줍니다. 기침 살짝 하잖아요. 내과 한번 갔다 오십시오. 약 10개씩 줘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약에 그만큼 익숙해 있으니까 약에 대한 의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정은경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성분명 처방을 들고 나왔다 했잖아요. 성분명 처방.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특정 약을 이게 지칭을 안 하고 A라는 약, 제가 의사예요. 환자가 있어. A라는 약을 제가 처방을 했어요. 처방 전에 A. 그러면 환자가 약국에 가. 그러면 약사는 A를 처방해야 돼요. 반드시. 의사가 적어놓은 그 약명을 처방을 해야 돼요. 근데 정은경이가 성분명 처방으로 바꾼다 했어요. 그렇게 되면 A라는 약하고 성분이 비슷한 B, C, D 중에 많이 남는 거, 마진 좋은 거 처방해도 됩니다. 그 마진이 좋은 거는 뭐라고? 카피약입니다. 복제약. 그러니까 뭐 그 비아그라 아시잖아요. 비아그라가 한 군데서만 계속 나오다가 이게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특허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슷한 약을 많이 만들어요. 그 왜 녹이는 거 뭐 이게 비아그라가 이제 고산지대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원래 비아그라가 그 저산소병 이 고산지대에서 쓰는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약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카피약을 만들어요. 근데 카피약이 훨씬 쌉니다. 왜냐면 개발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얘들은 그 약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수백억 이 개발비를 들여가지고 했는데 임상시험까지 했는데 이게 특허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냥 카피하는 거는 그냥 보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비가 안 되니까 약값이 훨씬 쌉니다. 제가 그 탈모약 말씀드렸잖아요. 탈모약은 진짜 10분의 1밖에 안 해요. 10분의 1. 근데 문제는 그 성능, 효능이 80% 정도라는 거죠. 그냥 짠짠한 약들은 그냥 감기약이나 이런 거는 효능이 80%라도 상관이 없지만 심장, 뭐 뇌 이런데 임계치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계치를 생각을 해가지고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약사가 그 임계치보다 성능이 80%밖에 안 되는 약을 처방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가다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이미 또 그 삼성 그 바이오 무슨 그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에서 복제약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해외에 또 납품한다고 뉴스 났거든요. 저는 정은경 2년 그 회사 주식 샀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그게 복제약이 이게 백신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복제약 뉴스가 딱 나왔을까? 정은경이가 성분명 처방하겠다고 딱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며칠 뒤에 그 복제약 뉴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2년 이거 털어봐야 돼. 이거 분명히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치인들, 그다음에 행정부에 있는 이 공직자들, 이 사람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이 그냥 니네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공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직업 윤리. 이 나라는 삼천교육대 부활해갖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싹 다 모아가지고 때려잡아야 돼요. 그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 있잖아요.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잖아요. 고위를 빼고 그냥 공직자 범죄수사처로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지청을 두고 17개 시도,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기관 이런 데다가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거를 그냥 삼천교육대 잡아넣는 그런 전담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 사소한 이게 부정부패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규칙을 벗어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그게 부정부패예요. 꼭 이게 막 돈 해먹고 그지를 하는 게 그게 부정부패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직업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에서 이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과연 이게 내가 잘하는 짓인지 이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공직자의 자세인데 지금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책을 딱 꺼내놓으면 얘 주식이 얼마가 오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공직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이런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우리 유가족들 만나면 매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서 만나야 됐습니까? 나라가 올바르게 돌아갔었다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배우자, 부모, 형제가 멀쩡하게 살아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서로 네 새끼가 이쁘네, 내 새끼가 이쁘네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우리를 철저하게 외면을 하는 겁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삼천교육대 부활시켜가지고 이 새끼들 싹 다 그냥 잡아넣겠습니다. 저를 찍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